아 안녕하십니까. 이 귀한 시간 이 강의에 참여해 주신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런 많은 선생님들은 제가 비록 뵙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상에서 강의를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100 일에 과연 사라진 병일 것인가, 아니면 문제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세 남자 환자가 이 기침을 해서 내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대개 이제 선생님들께서는 생각하시는 것들이 이 오른쪽에 있는 이런 병들을 생각하시게 될 거고요. 그래서 병원에서 많은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들께서는 이런 가능성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환자가 100 일에는 아닐까?' 예. 그래서 이런 그 가능성을 생각하지 못한 배경이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이런 성인 100 일에 대해서 공부를 한 적이 별로 없고요. 시험 문제에도 거의 나오지 않다 보니까 기억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바뀌었습니다. 역학도 바뀌었습니다. 오늘 그런 점에 대해서 100 일에가 왜 중요한 건지, 왜 예방이 중요한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때까지 알고 있던 100 일에는 이런 환자를 보고 '아 이게 100 일이라고 이해를 하고 계셨을 겁니다. 100 일에는 소아에서 주로 감염을 일으키고 어린애들은 이렇게 중증화가 되면서 사망할 수 있다.' 이게 이때까지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수련 동안에 배웠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인을 보시는 선생님들께서는 100 일에는 성인에는 남의 이야기처럼 들렸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인제 뭐 쭉 보시면 역학 고위험군 보시면 어 12 개월 이하의 아이들이 고위험군이다. 그런데 여기서 또 빠진 게 뭐냐면 이 100 일에는 만성 질환자, 그다음에 65세 고령자에서는 합병증의 위험이 증가가 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제대로 언급이 된 적이 없어서 모르고 지나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천식 환자들이 또는 COPD 환자들이 갑자기 나빠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가 100 일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면 이때까지 몰랐느냐? 검사를 제대로 해본 적도 없고요. 학교에서 수련받을 때 교육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테스트를 찍어 보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 피해가 멀쩡합니다. 예. 그리고 12 개월 아이들은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많이 사망하는 걸로 이미 학교 때 배웠고, 이게 학교 때 그 소위 말하는 족보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는 이미 학교 때 배우셨고요. 그런데 왜 그러면 문제가 될 거냐? 그러니까 DPT 백신 도입한 이후에 잘 컨트롤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백신 효과가 떨어지면서 100 일의 환자가 많이 발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영유아에서. 그런데 다시 그래프를 보시면 이런 청소년과 성인에서 이제 환자가 늘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유는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체가 없다 보니까 100 일의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런 이제 그 사람들이 결국 감염원이 되면서 돌던 아이들이 이제 감염이 많이 돼서 100 일에가 증가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0 일의 임상 증상을 보시면 뭐 다 아시는 그림이죠. 굉장히 유명한 그림입니다. 감기처럼 시작했다가 발작적인 기침을 하고, 그리고 수주간 기침을 하다가 거의 100일 동안 기침하다가 좋아지는 것이 100 일이다. 또 중요한 족보는 항생했을 때는 이 그러니까 감기처럼 하는 이 카타르시기에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 도움이 되지만 카타르시기 지나고 나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게 또 학교 다닐 때 중요한 그러니까 이 족보였습니다. 그리고 넘어가는 기침, 발작적 기침, 읍소리 난다든지 기침을 토한다든지, 이게 주로 인제 증상이라고 우리가 이때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제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린애들한테는 합병증이 많이 생기고 그런 것 때문에 사망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청소년과 성인은 증상이 굉장히 가볍다라는 겁니다. 보통 성인이 100 일에 감염되더라도 기침하는 경우는 한 13%쯤 된다 그러고요. 대부분 또 그 무증상 감염이고 가벼운 임상 양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결국 감염원이 되는 것이고요. 앞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정말 일부 환자들은 미치도록 기침하는, 오랫동안 기침하는, 병원에 다녀도 기침이 좋아지지 않는 그런 백일해로 진행할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보시다시피 어린아이들은 항상 문제가 되더라,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었고, 그래서 지금 이때까지 대한민국에서는 많은 의사들이, 많은 우리 교수님들께서 학교에서 강의하실 때 또는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서 강의하실 때 백일에는 소화에 있으면 문제가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성인 백일에는 환자가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인 백일에를 컨트롤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죽어나갈 수도 있겠다라는 걸 강조드리고 싶었고, 그럼 현재 우리나라 현상은 어떨 거냐. 다시 좀 정리를 좀 하게 되면 진단에서 보면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배양 검사, PCR 검사, 혈전 검사 할 수가 있는데 배양 검사는 거의 불가능하고요. 혈전 검사는 국내에 없기 때문에 하지 못하고요. PCR 검사를 하는데 그럼 PCR 검사는 과연 잘 됐을까? 뒷부분에 대해서 왜 문제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체 채취는 우리가 이제 독감처럼 환자에서 검체 채취하듯이 같이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감염 초기에 항생제 쓰기 전에 해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감별 진단은 보면 뭐 이런 여러 가지 진단이 있지만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인플루엔자는 고열이 나는 거고요. 백일에는 고열이 없습니다. 아데노 같은 경우에는 눈곱, 콧물, 누런 콧물의 특징이고요. RSVP는 여러분들 폐렴으로 유행할 수가 나타날 수 있지만 특히 영유아에서는 백일에는 성빈했을 때 수포음이 잘 안 들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플라즈마 클라미디아도 있지만 이게 증상이 좀 다릅니다.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기타 등등 있지만 감별할 수는 크게 없습니다. 뒤에 좀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울 때 기억나시죠? 림포사이토시스가 심하면 애우가 좋지 않다. 이것도 학교 다닐 때 중요한 족보였습니다. 뭐 치료는 항생제 쓰자. 뭐 이거 다 아시는 거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중증 환자들은 이런 치료를 하자라고 했고, 특히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백혈구가 많이 증가되어 있으면 이 폐고혈압의 위험이 생기고 그래서 사망할 수 있겠다. 이게 우리가 아는 내용이었고, 어린아이들은 애우가 좋지 않다. 특히 무호흡이 생기고 이런 거기 때문에 갑자기 죽기도 한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백신에 문제가 있더라라는 거는 뒤에 또 말씀을 드릴 거지만 이게 무세포, 그러니까 에이셀루라 발투시스 백신이 도입이 되면서 이제 이제 그 백일의 환자가 다시 한번 증가된 이유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제 결국은 뭐냐면 이 비백신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환자가 증가됐기 때문에 이걸 극복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바이오틱스 프레셔도 있지만 백신 프레셔도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에 따라서 이 균이 자꾸 변이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고, 세 번째 문제는 앞에도 말씀드린 대로 성인과 청소년의 무증상 전파자가 감염원으로 작용함으로써 이게 계속 유행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인제 미국 같은 경우는 환자가 많이 발생하니깐요. 그래서 인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임신부한테 접종을 해서 어린 영아에서 예방이 될 수 있도록 항체가 건너가서 그런 전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백일해와 파상풍과 디프테리아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WHO는 백일해가 전 세계적으로 엔데믹하게 되어 있다. 그냥 풍토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계속 유행을 지속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백신의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외국에서도 성인에서는 TDAP 백신 접종을 잘 하지 않다 보니까 백일해가 계속 유행을 하는 것이고요. 성인들은 본인이 증상이 가볍게 지나가니까 이 백일해 백신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접종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례는 어떨 거냐 보겠습니다.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쭉 가다가 2024년도에 지금 폭발적인 환자의 발생이 있었습니다. 2025년도에도 환자가 역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게 이제 2001 년부터 2004 년도의 데이터를 쭉 분석해 보면 재밌는 거는 옛날에는 이 돌전의 아이들이 환자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 보면 특히 2024 년도에 보면 돌전의 아이들이 감염률이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이 학동기 아이들한테 굉장히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앞에 슬라이드에서 이렇게 환자가 많이 생길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환자의 발생도 많았지만 검사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사에 비례해서 환자 수가 증가한 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 선생님들께서 "기침만 하면 100 일에 검사해라." 이렇게 해서 가벼운 100 일의 환자들을 다 찾다 보니까 이렇게 환자가 늘어난 측면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24 년도에 100 일의 백신의 월별 분포를 보면 7 월달 이후부터 계속 환자가 발생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인제 연도를 쭉 보시는 거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슬라이드고요. 2024 년도 연령을 환자 발생 연령을 보시면 10 세, 14 세가 많습니다. 이때는 뭐냐면 얘들 좀 학교 다니는 아이들인데요. 그러니까 이 나이를 좀 보정하게 되면 학교 다니는 아이들에서 환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왜 많았을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검사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이 생기는 거고요. 그러면 100 일에는 계속 지역사회에서 유행을 하고 이 나이에서는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는데 왜 100 일에 환자가 없을까? 검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검사해 보면 분명히 여기 문제가 있을 겁니다. 거꾸로 우리가 인제 항체 검사해 보면 차이가 분명히 날 겁니다. 그래서 하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가설적으로 보시면 여기 환자가 없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검사를 안 했기 때문에 지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여기 이 연령대에 있는 분들이 역시 감염이 된다는 거고, 이거의 해석은 뭐냐면 앞에 우리가 4, 6 세에 11 세, 12 세에 우리가 100 일에가 들어있는 백신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항체 효과, 방어 효과가 떨어지더라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100 일의 백신 접종 정책을 새롭게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2024 년, 25년 대유행이 있을 때 환자를 연령별로 보시면 비슷한 분포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10 세에서 14세 아이들, 학동기 아이들 가장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환자 수는 절대적으로 여기 많은 거죠. 성인도 꽤 인제 검사를 하니까 좀 나타나는 거고요. 예, 2025 년도에 분포를 보시면 이게 인제 역시 나이가 인제 똑같은 걸 말씀드렸고, 그다음 자, 그런데 2025 년도에 환자 분포를 보니까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 봤습니다. 9월 달 아직 자료가 덜 충족이 돼서 작게 나오는데요. 2,282 명이 한 달에 발생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거죠. 901 명이 발생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런데 332 명, 327 명이니까 앞에 비교해 보면 '오, 굉장히 많이 줄었네.'라고 하실 수가 있지만 이 327 이라는 숫자가 결코 적은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보시면 이렇게 많이 100 일 환자가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100 일에는 계속 진행할 것이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환자들 보시면서 100 일에가 이렇게 많이 유행하고 있었는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이 좀 문제입니다. 그래서 100 일에는 엔데믹 디지즈다. 한국에서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당분간은. 그래서 보시면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지만 애들이 뭐 이런 기침을 한다고 했지만 증상이 심한 아이들은 거의 없었고요. 당연히 저도 환자를 본 적이 있습니다. 환자가 결코 증상이 심하지 않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수만 명이 환자가 발생했는데 왜 사망자가 없고 왜 중증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느냐에 대한 궁금증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2015 년에 안동 산후조리원에서 100 일에 집단이 발생합니다. 10 명이 발생했고요. 하나도 사망자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100 일을 생각해 보시면 신생아 100 일에는 사망률이 높아야 됩니다. 인공호흡기 달고 난리가 나야 됩니다. 그런데 한 명도 그런 애가 없어요. 심지어 얘들 다 입원하지 않았거든요. 예. 좋아졌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두 번째, 2015 년도에 창원 지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애들 이제 기침 많이 한다고 9 살짜리를 병원에 입원을 시켰습니다. 뭐 이 아동병원에서 하시는 호흡기 바이러스 검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검사하니까 거기서 베일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의사 선생님은 이 환자가 100일에인지는 꿈에도 몰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100일에를 교육받았는데 내가 경험한 100일의 환자는 우리가 알고 있던 100일에와 전혀 다른 증상이 가벼운 100일에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제가 한 50여 명을 봤었거든요. 자, 이때 특징이 뭐냐? 100일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위에 항생제 쓰지 않으면 항생제 효과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3-4주 지나서 우리가 했을 때도 치료하는 거 도움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진단을 저희가 이제 항체 검사를 일단 외국에 있는 걸 가져와서 검사했었거든요. 충분히 항체가 충분히 이전과에 의해서 100일의 감염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100일에는 증상은 가볍지만 이런 그 발작적인 기침, 그러니까 2주 이상 기침했을 때도 효과가 있더라. 다시 돌려서 이야기하게 되면 앞에 만성 기침을 보이는 환자들한테 우리가 진단할 수 없어도 세라피틱 트라이얼로서 이 마크로라이드 안티바이오틱스를 사용할 수도 있겠더라라는 것이 조심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저희가 2015년도에 경험했던 거는 신생아도 있었지만 역시 문제없이 이렇게 좋아질 수 있나?'라고 할 정도로 정말 빨리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100일에를 의심할 증상이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일단 감기라고 생각하는데 기침이 좀 오래 가더라. 그런데 이 환자들은 가래가 없는 기침이 됩니다. 그다음에 주로 밤에 심해진 기침 양상을 보이고요. 목이 간질간질하다 또는 목이 에서 뒤로 넘어간다 또는 콧물이 많다라는 거는 100일에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목이 간질간질하다라는 것은 이렇게 기침을 하는 거는 어퍼웨이 컵 신드롬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기침 후 구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기침 후에 우리가 특이한 소리 욱 하는 소리가 들릴 수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도 역시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있을 수 있다. 그것만 좀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100일에를 한번 의심할 수 있더라. 이거는 그러니까 어린애들 말고요. 그러니까 인제 학동기 애들한테서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요. 성인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 기침하는데 환자가 왔는데 진짜 여러 가지 검사를 많이 했어요. 했는데 검사에서 아무것도 없더라. 그런데 "기침을 많이 하더라."라고 하는 경우에 우리가 한 번은 이런 경우에 속한다고 하면 100일에를 한번 의심을 하자는 겁니다. 그럼 외국에서도 100일에 환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고 많이 죽었어요. 그게 난리가 난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환자가 발생했어도 거의 사망자가 없었죠. 그러면 이 100일에가 왜 이렇게 갑자기 이 코로나 이후에 급증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거를 우리가 면역 부채 현상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감염에 노출되고 면역 자극이 계속 이루어지면 환자는 조금씩 계속 발생하면서 지역 사회에서 어느 정도 이 군집 면역을 형성하는 거지만 이 코로나 시기에 격리가 되다 보니까 이 면역 자극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질병의 감염성이 있는 환자들이 모이고 있다가 폭발적으로 발생하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여름에 가뭄이 나서 산에 막 바짝 말랐습니다. 풀이 바짝 말랐습니다. 그게 산불을 내면 어떻게 됩니까? 다 타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환자가 어마어마하게 발생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소아과에 환자가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 RSV 유행이 있었고요. 독감이 여름철에 유행이 있었고요. 마이코플라즈마 유행이 있었고요. 100일의 유행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호흡기 지금 데이터가 없지만 호흡기 바이러스도 굉장히 우리나라에 유행했었고 그래서 뭐가 있었습니까? 소아과 오픈는 사태가 있었던 이유는 이런 면역 부채 현상 때문에 생긴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이런 병들이지만 앞으로 그러면 이런 병들 말고도 또 생길 수 있느냐?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인제 그룹의 스텔콕사인 인펙션도 굉장히 심각하게 오는 경우도 꽤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영국이나 일본은 문제가 되고 있고 우리도 지금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스트 팬데믹 이후에 생기는 감염 역학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가에서 제대로 현황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합니다. 넘어가고 자 그래서 2024년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생후 2개월 이 영아가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집은 첫째 아이가 100일에 걸렸고요. 얘가 심근염과 모든
백일해가 가질 수 있는 모든 합병증을 다 가지고 사망을 했습니다. 이 통계는 2011년 이후에 처음입니다. 자, 앞에 다른 나라에서는 뒤에 중국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수십 명이 환자가 해마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이게 2011년 이후에 한 명 사망한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결국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나라에 유행하는 백일해는 정말 다행스럽게 병원성이 약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약하냐 봤을 때, 그러니까 인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펄투시스 톡신이 병원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변이주가 PTX P1과 P3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유행하는 게 P1이 우세합니다. 그러니까 증상이 가벼운 거예요. 그런데 P3로 바뀌게 되면 우리도 끔찍한 결과를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백신 접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분리주가 PTX1, P1이 우세하다 보니까 지금 다행스럽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환자가 그렇게 많이 발생해도. 예. 그래서 폴티톡신이 변이가 생기는 건 뭐냐면 잘은 몰라요. 항생제 사용은 아니에요. 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백신 때문에도 균이 살아남기 위해서 변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PTX3가 많이 유행하게 되면 이렇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정리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13세, 18세 중심에서 많이 발생했던 이 백일해는 증상이 굉장히 가볍더라. 입원할 정도도 아닌데 입원을 많이 했더라. 이유는 보호자들이 걱정하니까 검사도 많이 했고 입원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백일해 때문에 입원할 정도의 환자는 거의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예. 그래서 다시 정리하게 되면 환자들의 증상이 매우 가볍고 매우 좋다. 이유는 PTX P1이 유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교적 치료가 잘 된다는 것도 이게 교과서하고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성인은 굉장히 많을 것이다. 많다라면 성인은 감염원을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냐도 조절할 거냐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진단은 이때까지 잘하고 있었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단을 말씀을 드리는데 PCR만 우리가 하는 건데, 자, 이 그림을 요 표를 보시면 우리가 인제 R481이라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이 유전자는 굉장히 많습니다. 예, 펄티시스도 많고요. 홀메시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검사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홀메시 보면 홀메시도 양성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펄티시스하고 홀메시를 R481만 검사를 했을 때 구별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이걸로 검사했던 거예요. 예. 이걸 검사해서 뭐라고 했냐면 2024년에 6월인가 7월에 보면 질병관리청에서 우리나라 조사해 보니까 홀메이시가 25.6% 나오더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진단을 이렇게 잘못하고 있었는 거죠. 언제까지? 2024년 7월 이전까지는 검사를 아예 48만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인제 바꿨고요. 자, 이거 뭐 다 아시겠지만 이거 검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 나오는 균들은 상재균이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원인균이 절대 아니에요, 호흡기에서. 여기 나오는 백일해는 RS481만 검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백일해가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홀미시라는 균하고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러면 뭘 검사될 거냐? 보다시피 여기에 보시면 톡신을 검사하거나 톡신 유전자를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홀메시하고 폴티시스 구별하는데 이걸 이때까지 안 했습니다. 언제까지? 2024년 7월까지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환자가 많아진 면도 있습니다. 그 진단이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이걸 믿으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2024년 6월까지 이런 검사 결과지를 보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481 양성이나 홀메시 또는 브롱코셉티카를 구별할 수 없다고 나옵니다. 임상적 상황을 고려하라고 나오지만 절대로 임상적 상황으로 이게 홀메시와 그다음에 폴티시스를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까지는 검사를 잘못한 거죠. 그리고 필름어레이 검사하고 NGS 검사도 하는데요. 이거는 아직 표준 안 됐기 때문에 이 검사 결과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제 저희가 인제 검사를 그러니까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 7월 달에 다시 확인해 보니까 그러니까 그전에 나왔던, 그러니까 RS481 양성이 나왔던 환자들을 톡신과 톡신 유전자를 검사해 보니까 약 40 내 60% 양성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2024년 6월까지
우리가 백일해가 진단됐던 환자의 약 반 정도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백일해가 환자가 많이 늘었느냐?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인이 무증상 이런 경증 감염이 되기 때문에 가족 내에서 성인들이 가볍게 지나가다 보니까 애들을 전파하면서 지역사회에 퍼지게 되는 양상을 보이는 거고,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학동기 아이들한테서 많이 환자가 발생하고 그 애들이 감염이 되면서 퍼지게 하는 양상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물론 조사해 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성인도 감염을 작용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독감하고 똑같습니다, 유행 양상. 아 그래서 맞은 기침 환자들에서 우리가 백일해를 우리가 인제 한 번은 고려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자, 예방 접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백일해를 예방하는 백신은 1914 년에 처음 개발을 했고요. 1948 년에 처음 인제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처음의 백신들은 백일해 전세포를 이용을 했습니다. 효과는 굉장히 좋은데 부작용이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보면 사용하다가 이런 DPT 백신을 사용을 중단하다 보니까 1970 년대 말 초 1980 년대 초까지 그 백일해 환자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1981 년에 일본에서 에이셀룰라 박테리스 백신이 개발됐고요. 1982 년에 에이셀룰라 백신을 사용하기 시작해서 현재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인제 저 처음에 서두에 그래프에 보다시피 미국에서 가만히 보니까 이 갑자기 애가 인제 DPT 접종을 하는데 많이 그러니까 백일해 환자가 증가되는 거예요. 도대체 뭘까? 조사해 보니 감염원은 청소년과 성인에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2005 년도부터 이 청소년과 성인의 TDAP 백신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인제 궁금하신 게 뭐냐면 TDAP 백신과 DTAP 백신이 이게 문자가 틀립니다. 하나는 대문자고 하나는 소문자인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항원량이 적게 들었기 때문에 소문자로 표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1958 년에 인제 그러니까 DPT 백신을 도입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58 년이니까 백신 접종을 했다 하더라도 아마 58년 이전에 태어난 분 중에서 많은 분들이 접종을 안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1958년 이전의 분들은 이 TDAP 백신 접종을 꼭 하실 필요가 있겠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쭉 말씀드렸던 내용들이고요. 예, 감염원이 있다는 겁니다. TDAP 백신 개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제 이런 어 청소년과 성인이 접종함으로써 감염을 줄이고자 하기 위해서 시작했던 것이고요. 미국이 인제 시작했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그 이유가 때문에 TDAP 백신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문제는 TDAP 백신 접종을 했는데 그렇다라면 백일의 환자가 줄어야 되는데 다시 환자가 느는 경우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 다시 고민하고 있는 게 뭐냐면 1 세대 TDAP 백신에서 2 세대 TDAP 백신을 개발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이슈가 생겼습니다. 그럼 백일해가 항생제 내성이 생겼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어디 생겼냐면 중국입니다. 이게 마이크로플라즈마와 똑같은 거예요. 중국에서 24 년도에 백일해 대유행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게 내성을 가지는 걸 알게 됐고, 그다음에 더 무서운 거는 PTX P3 변이가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49만 명 정도 발생을 했다고 되어 있고요. 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발생을 했습니다. 활성을 했고 그래서 보시면 뭐 이 중국과 똑같고 사망자가 수명 발생했는데 보면 주로 어린 영아에서 많이 사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항생 내성 보시면 슬라이드 깨졌는데 그 마크로라이드 내성을 가진 게 많고, 그래서 그것이 레보플로삭신이나 독시사이클린이나 세팔로스프린기에서는 내성이 없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 이 그림 보시면 마이크로플라즈마와 똑같습니다. 예. 마이크로플라즈마도 이 항생제에 바인딩하는 23S RNA의 이런 아미노 애시드 변이 때문에 항생 내성을 가지는 거고, 마카로 항생제에서 그러니까 내성을 가지게 되는 거고, 그 내성을 가지니까 이런 약들을 쓰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자, 중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하고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우리에게 넘어올 수도 있겠더라는 것을 조심스럽게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로플라즈마는 우리가 어 예방 백신이 없지만
이 100 일에는 다행히 예방 백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인제 이런 그 이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에이셀루라 백신과 홀 백신의 효과를 봤을 때 좀 이게 홀 백신 효과가 좋 홀 셀루 홀셀 플러스 백신의 효과가 좋지만 에이셀루 백신 효과는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이거 다 뭐 어릴 때 문제 있는 거 다 말씀드릴 거고, 예, 그래서 이 중국은 굉장히 애를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예방 접종을 많이 하라고 할 수밖에 없고요. 그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자 그러면 우리가 너무 이 중국에서 넘어오는 거를 공항에서 막을 수가 있느냐? 불가능한 얘기죠.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국에 여행을 너무 많이 갑니다. 그쵸? 어디서 그럴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가실 때는 우리가 TDAP 백신 접종 성인들 꼭 하셔야 되고요.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산모들 접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 이거 아까 말씀드린 내용에 넘어가겠고, 자 이 노인청의 파상풍을 보면 환자가 생각보다 아직까지 인제 발생이 있는데, 이유가 뭐냐면 이런 노인청에서 이 파상풍을 하는 효과를 가지는 항체의 보유율이 굉장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파상풍이 해마다 발생하는 거거든요. 이 파상풍은 우리가 임상적으로 진단할 수밖에 없는데, 주로 언제 만나면, 이건 어느 분이 만나면 시골에서 일하시는 분들, 상처가 나면 문제가 될 수 있죠. 그 시골 어르신들이 문제가 많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임상 증상은 이런 우리가 아는 이런 뭐 계곡불능해서 전신경련 이렇게 오고, 심한 경우에는 심한 발열이 있어서 굉장히 애를 먹고 사망률이 굉장히 높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맨발로 걷기 운동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르신들께서 이런 거 하신다라면 TDAP 백신 접종을 꼭 하시라고, 먼저 하시라고 권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의학적으로 전혀 의미가 없다는 거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백신 접종을 어떻게 할 거냐? TDAP 백신 접종을 한 번 안 했으면은 TDAP 백신을 016 또는 026 스케줄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했다 안 했다를 잘 모르시면 3회 접종하는 거를 권장을 해 드립니다. 그리고 10 년마다 한 번씩 접종하는 거를 권장해 드립니다. 디프테리아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 이 디프테리아는 뭐 다행스럽게 우리나라에 환자 발생이 없다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인제 백신 접종을 정리해 드리면 TD는 백신으로서 효과가 없습니다. 어 그리고 그다음에 TDAP 백신 접종으로 어 인제 바꿔야 됩니다. 이제는 TD는 없애야 됩니다. 필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접종을 꼭 하실 필요가 있고, 아까 65세 이상 노인에서는 016 또는 026 마다 접종하시고, TD가 나오시면 TD 하지 마시고 TDAP 하시면 되고요. TDAP 백신 이상 반응 크게 없으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환자가 접종 후에 아플 수 있거든요. TDAP 접종을 하게 되면, 그러면 아이스팩만 되면 좋아집니다. 그래서 65세 이상은 고위험군은 누굽니까? 만성 질환을 가진 분들, 특히 호흡기 만성 질환을 가진 분들은 TDAP 백신 접종을 꼭 하자. 이유는 한국이 아직도 100 일의 유행이 많다라는 겁니다. 100 일에는 전 세계적으로 한국도 그다음에 인제 그 엔데믹 디지즈로 되어 있고요. 특히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중국에서 이 항체 내성을 가지는, 그리고 PTX P3 형의 그 백일에 유행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국도 안전하지 않다. 이유는 마이크로플라즈마하고 똑같은 양상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 가는 유튜버들 당연히 좋아하는 분들인데, 이분들도 중요한 게 뭐냐, 이런 백신들을, 예행자 백신들을 다 접종을 하고 여행을 가셔야 됩니다. 대개는 그냥 갑니다. 거의 모험 수준입니다. 그래서 황열병이라든지 예행간암이라든지 장티푸스 수막구균, TDAP 백신 접종, MMR까지 꼭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대개 보면 예행자 백신에서 보면 TDAP를 빼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접종을 꼭 하시는 게 좋고요. 갔는데 여행 갔는데 100 일에 걸려서 한 달 동안 기침했다. 여행이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꼭 접종을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이 접종은 다시 한번, 그러니까 장기 여행을 가신 분들한테는 꼭 할 필요가 있다. 그중에서 수막구군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 어 사막지대라든지, 다음에 그 하지, 뭐죠, 이슬람에서 하는 행사, 그런 그 근처에 갔을 때는 꼭 접종하시면 좋겠다. 접종은 최소 4 내 6주 전에 접종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100 일의 문제는 뭐냐 하면 앞으로 계속 유행할 것이다. 좀 항진 내성도 높더라. 그러면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거는 항생제가 아니라
백신 접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신 접종은 그나마 안전할 수 있고 우리가 그나마 효과적인 예방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환자의 격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거라 생각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진단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지금처럼 잘못하면 안 되겠다는 거고, 정말 감시를 철저히 해서 우리가 어 인제 충분한 균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특히나 중국에서 넘어오는 항생제 내성을 가지는 이런 백일의 균이 유행하는지를 철저하게 감시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정리하면 앞으로 백일의 관리는 높은 백신 접종률을 유지해야 된다. 누구한테? 전 인구가 다 대상이 되는 겁니다. 성인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 또 고위험군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단 표준화가 필요하고요. PCR 검사할 때도 마찬가지로 혈전 검사도 우리가 도입을 해서 만성 기침에서 이 백일의 가능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항생제 내성이 진짜 있는지 계속 봐야 될 것 같고, 균의 특성,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PTX-P1이 유행하는 건지 P3가 유행하는 건지 봐야 되겠고, 이런 거를 정책 결정하고 행할 때 전문가들 소통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부족하다. 좀 바꿔야 되겠다 말씀을 드린 거고, 다음에 만성 기침 환자에서 백일을 꼭 고려하십시오라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현재 나오는 TDF 백신보다 나은 차세대 백신 개발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강의까지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뭐냐면 2 차, 3 차 최대 지형 접종 기간이 있을까요? 최대 지형 접종 기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인제 대개는 보면 2차 접종의 기록이 있다고 하면 늦더라도 2 차를 인정하고 3 차를 접종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 의원회에서 10 년에 한 번씩 맞추기 힘든데 70대 이상도 맞춰야 되는 거. 당연히 맞춰야 되는 거죠. 이유는 이제,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게 인식이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70대 노인분들이 갑자기 호흡곤란과 폐렴으로 사망을 갖다 칩시다. 근데 그게 그럼 100 일인지 아닌지 우리가 한 번도 검사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고위험군들한테는, 연세 많으신 분들한테는, 또 70 대가 같으면 1958년 이전에 태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LP 접종을 016 또는 026 스케줄로 3번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대개 보면 사람들이 지금 지금 인제 그 100 일에 관심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어 이제 우리나라에 100 일에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래 접종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되는 거고, 정부도 방역 당국도 이런 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고령층에서의 100 일의 유병률은 알 수가 없습니다. 조사한 바가 제대로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현재 유행하는 100 일의 균의 마크로 내성률은 아직은 없습니다. 어 그러니까 대체 항생제로 도기사이클이 연제가 있는데 뭐 12세 이후에서 어떻게 처방할 거냐. 자, 여기 생각할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일애가 어 증상이 가벼울 때 과연 우리가 그러면 그 치료를 했을 때 이런 도키사이클까지 사용해야 될 거냐에 대한 것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유는 증상이 가벼우면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굳이 합병증이 없는 그룹에서 항생제를 이렇게 써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은 필요할 것 같고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마는 우리가 마이크로플라즈마 폐렴 때 잘 생각해 보십시오. 2019 년도에 마이크로플라즈마 내성률이 한 78%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한 논문에서. 굉장히 심했습니다. 2019 년도에 생각해 보시면 여기 오늘 강의를 들으시는 선생님들 중에서 마크로라이드 이외의 항생제를 쓰신 분이 몇 분 계십니까? 우리가 그거 사용 안 하고 다 버텼습니다. 이유는 저절로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2024 년도에 갑자기 항생 내성이 높으니까 뭐 토키사이클린 써라, 킨룰론 써라 이렇게 나왔지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어느 게 더 옳았는지. 그래서 증상이 가볍고 예후가 좋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성이 있다 하더라도 굳이 항생제를 바꿔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거라 생각되고요. 물론 그게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충분한 전문가 합의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홀미시덩은 패스인이 맞긴 맞습니다. 근데 치료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 치료에 대해서는 내후도 그 질병 다양하게 나타나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게 우리나라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데스 백신은 당연히 의료 종사자나 또 애들 보는 이제 엄마 아빠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접종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한 번 접종하는 것보다 016 스케줄을 하는 게 좋다고, 3회 접종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아다텔 백신은 65 이상 고령 환자의 접종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일반적으로 똑같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환자의 상태가 그러니까 접종하러 오신 분이 아프지만 않으면 뭐 접종하시는 건 전혀 문제 없다. 다만 우리가 아까 이제 슬라이드 보시다시피 TDAP 접종을 할 때에 인제 많이 붙는 거는 몸에 테타누스에 대한 항체가가 높으면 많이 부을 수 있지만, 그것도 역시 어느 정도만 대해주면 금방 좋아질 수 있다 합니다. 특별하게 병원에 와서 약을 사용하거나 그다음에 뭐 주사 맞거나 할 필요 없고요. 자, 보호자가 따집니다. "왜 주사 맞고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할 수 있을 때 또 설명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복숭아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복숭아를 먹었어요. 한 사람은 복숭아 먹고 괜찮았고 한 사람은 복숭아 먹고 두드러지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복숭아가 문제 있는 겁니까? 사람한테 문제 있는 겁니까? 그런 겁니다. 백신은 문제가 없는 거지만 당신이 이 백신의 물질에 대한 특이한 체질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또는 당신 몸에 뭔가 강한 항체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넘어가시면 좋습니다. 아다셀 백신에서 "국소 이상 반응과 전신 이상 반응은 무엇일까?" 질문을 주셨는데 크게 문제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가장 많은 게 아픈 겁니다. 그래서 아픈 거를 줄이는 건 뭐냐면 백신 접종 전에 아이스팩을 하나 대고 그다음에 백신 접종 후에 아이스팩을 대면 하나도 안 아프고요. 저는 이거보다 또 더 많이 아픈 게 가라실, 그러니까 우리 저기 HPV 백신이 굉장히 아프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백신 접종 전에 지하에 편의점 가서 하드를 사 오라 그럽니다. 그래서 하드를 하나 사서 좀 대고 있다가 어 주사 주고 그다음에 끝나고 딱 대고 하나 먹고 올라가게 돼 이제 하나 다 먹고 가면 우리가 웨이팅도 되는 거고요. 또 접종 후에 발생하는 베이조베갈 싱코브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백일의 백신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내용이 감소하는 걸 알려져 있는데 현재는 10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 산모한테 처음에 10년 했다가 5년 했다가 2년 했다가 지금은 임신마다 이제 백신 접종을 하라고 합니다, TDAP 백신 접종을. 왜? 미국은 해마다 인제 이런 어 영유아 100 일의 사망이 자꾸 발생하니까 그렇게 해서 인제 접종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나셀 백신 접종 후에 얼마나 면역 형성이 되며 효과가 얼마나 지속되느냐 아무도 모릅니다.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인제 RCP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도 기억나시겠지만 B형 간염 접종을 하게 되면 10 IU per 밀리리터 이상이면 방어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쵸? 그거를 우리가 RCP라고 합니다. RCP. 백신 RCP. 그 RCP가 있으면 백신 접종하고 난 뒤에 효과 있습니다, 없습니다를 알 수가 있지만 이 100 일의 백신은 불행하게도 이거를 기준 정하는 마커가 없습니다. 그래서 100 일의 효과가 얼마나 지속되는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측하건대 그렇게 발생한다는 역학적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급성 열성 질환이 있는 환자한테 아데스 백신 접종을 연기해야 되느냐? 환자가 많이 아프면 접종하지 않으면 됩니다. 근데 환자를 보니까 미열이 있습니다. 이건 접종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보호자가 만약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접종하지 말라 합니다. 왜? 하고 난 뒤에 아프면 또 시비 걸기 때문에 저는 하지 말라고 합니다. 길리안 바레 증후군 병력 있는 환자에서 아나슬 백신 접종할 경우에 고려 사항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길리안 바레 증후군이 백신 접종 후에 생기는 거는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이 뭐 백신 접종을 했을 때 문제가 생길 거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TD를 맞은 환자의 경우에 TD 백신 접종 시기를 언제 늦추는 게 좋을 거냐 말씀드린 이게 만약에 성인 같은 경우는 10년 주기로 하시면 좋을 거예요 아직까지는. 예. 소아청소년에서는 4-6 세까지 TDP 접종을 하고요. 그다음부터 11 세, 12세 추가 접종을 하는 걸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10 년마다 추가 접종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미국은 추가 접종에서 TD 백신을 없애보려고요. TDAP만 지금 권장하고 있습니다. 임산부에 접종하는 거는 제가 기억해서 27, 8 주인가 32주 사이인가 뭐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주수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임신 말기에 접종하는 거 돼 있고요. 임신 말기에 접종하는 이유는 뭐냐면 초기에 접종했을 때 아이가 문제가 생기면 논란이 되기 때문에 피하는 거고요. 근데 우리나라에 아직까지 접종률이 높지 않습니다. TDAP와 TD 접종을 한 번에 중복만 했을 때 부작용은 있죠. 왜냐하면 많이 아플 겁니다. 많이 하고. 두 번째는 부작용이 필요한 조치는 크게 없고요. 기다리시면 대부분 좋았습니다. 자, 우리가 인제 TDP 백신은 임산부는 아까 드린 대로 임신 때마다 접종하자는 것이 미국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글쎄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5년에도 100 일을 계속 유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접종을 하는 게 좋을 거라 생각되고요. 물론 이것이 많이 아플 수는 있지만 막 그 아픈 만큼 보다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접종을 권장하겠습니다. 음. 그러니까 인제 그러면 인제 성인들 백신 접종을 아마 말씀을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실 때 성인들은 100 일에 걸리더라도 증상이 굉장히 가볍고 무증상이지만 아이들한테 전파될 수가 있어서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보는 이 어른들은 접종을 하시는 게 좋고 특히 어르신들은 그걸 떠나서 본인들이 걸리게 되면 굉장히 심하게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시고요. 특히 만성병을 가지셨거나 고령이거나 이런 분들은 접종을 꼭 할 필요가 있고 연세 드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016 또는 026 스케줄로 TDAP 백신 접종을 3회 하는 걸로 강조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두 가지 백신이 있죠. 그죠? 그 두 가지 백신에 의해서 차이가 있느냐 연구 대바가 없기 때문에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항체가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드린 항체 생성이 높다고 해서 이것이 효과가 더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연구들은 이 두 가지 백신 이 TDF 백신 연구는 물론 피검사를 통해서 항체를 보는 거는 접종하니까 면역 반응이 있더라는 걸 확인하는 거지 이게 방어력이 얼마나 높다라고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이 연구에서 인제 비교 연구에 의해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백신 접종하고 난 뒤에 환자가 어 어느 시기에 얼마나 많이 발생하느냐를 조사를 해서 이게 비교하는 거지 그러니까 혈액 검사를 통해서 항체 검사를 통해서 이 백신의 우위성을 어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개 인제 백신 회사들이 보면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ICP가 없는 백신의 경우에는 이 항체가가 높기 때문에 더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잘못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질문 나온 건 제가 답을 다 드렸고요. 다시 인제 제가 인제 이거를 다시 녹화를 해서 제 유튜브에 띄울 거고 제가 유튜브에 나오는 내용을 보시고 질문을 주시면 답을 드리겠습니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1 번 100 일에는 아직도 대한민국에 많이 유행하는 병이다. 예. 2 번 100 일에는 남녀노소가 다 걸릴 수 있는 병이다. 3 번 치료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 일을 우리가 인제 에서 인제 유행을 벗어나는 거는 백신 접종이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우리나라에서는 돌전의 아이들 접종은 잘 되고 있고요. 4-6세 추가 접종 잘 안 되고 있고요. 11 세, 12 세도 추가 접종이 약간 떨어져 있습니다. 특히나 산모의 접종이 굉장히 떨어져 있고요. 우리가 정말 무관심한 건 뭐냐면 성인 비례가 굉장히 무관심하게 돼 있고 얼마나 발생하는지 잘 모르고 있고 세 번째는 백신 접종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특히 문제가 되는 거는
이 노인 인구들, 만성병을 가진 분들은 굉장히 심각하게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특히 노인 인구에 대한, 특히 어르신들에 대한, 집에 계시는 부모님들에 대한 고민을 해 보시면 저는 백신 접종을 어 하시는 게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성인에서 인제 특히 이 소위 말해서 어르신들은 백신 접종 뭐 해야 될 거냐? 인플루엔자 백신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대상포진이 백신이 되겠고요. 세 번째는 이 TDP 백신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네 번째는 단백질 결합 폐균 백신도 어르신들한테 꼭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라에서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의료계에서 강력히 주장해서 어르신들이 어 아프지 않고 편안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제가 주장하고 또 노력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중요한 거는 방금 슬라이드 말씀드린 대로 항생제 내성을 가지는 백일의 유행이 중국에서 있었고, 중국에서는 어마어마한 환자들이 발생했고 사망자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경험을 마이코플라즈마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면, 자 그러면 환자가 왔을 때 항생제 쓰는 것이 더 우선이시겠습니까? 아니면 예방 백신을 사용해서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게 우선이시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마음에 좀 예를 두고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100 일에는 우리가 2024년도에 경험했다시피 어마어마하게 전파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작은 아이들, 우리의 미래인 이런 돌선의 작은 아이들이 희생이 되지 않도록 정부도 노력해야 되고 우리 의료 계의 전문가들도 노력해서 이런 불행이 대한민국에서 없도록 해야 되고,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런 이 100 일의 관리 시스템을 지금보다도 좀 더 강화된 시스템을 만들고, 더 중요한 거는 이런 정책을 결정하고 조사하는 결과를 하는 과정에서 그 전문가들과 소통하면서 지역마다 맞는 정책을 만들므로써 이 100 일로부터 행복한 대한민국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1시 54분 됐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강의를 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추가 질문은 우리 오늘 그 강의를 준비해 주셨던 산업피에 연락을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감사합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